네, 계속해서 전문가 모시고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박상철 경기대 교수, 소정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황수경 통계청장이요. 13개월, 14개월 이때 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 배경을 놓고요. 정치권에서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야당은 청와대가 통계청장에게 고용지표 악화 책임을 전가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통계청장을 경질했습니다. 불을 낸 사람이 아니라 불났다고 불이야 소리치는 사람을 나무란 꼴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구미에 맞게 통계 조작하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고서는 이런 인사 결코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통계청장 교체를 놓고 1년 2개월 만이다, 13개월 만이다,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왜 이렇게 뒷말이 무성한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예상보다 좀 빨리 이제 인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임 통계청장들의 경우 4명 보통 1년 8개월에서 한 2년 3개월 정도 이렇게 재직을 했거든요. 그런데 황수경 청장의 경우 이제 13개월 만에 경질이 됐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통계청의 발표 조사와 관련된 논란 속에서 경질이 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는 통계청장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어떤 효과를 통계치로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질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야당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왜 소득 그 지표가 발표됐을 때 상위 20%의 소득은 늘었는데 하위 20%의 소득은 지난해에 비교해서 1분기에는 8%, 2분기에는 7.6%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발표한 것이 하나의 교체 배경이 아니냐라고 야당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임 강신욱 청장이 이 통계청의 표본에 대해서 그동안의 문제를 제기를 해왔고, 신임 통계청장이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또 이 통계청의 가계소득 동향 자료를 분석해서 청와대에 제출했던 그런 인물로 또 야당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결국은 일종의 이제 통계청 부분을 이제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통계치를 내놓기 위한 그런 인사 아니냐라고 결국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는 하지만 그거 아니다. 그냥 이것은 하나의 인사 바꿀 시기가 되어서 바꿨을 뿐이지 무슨 경질한 그런 것이 아니고 야당이 주장하는 그런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그런 인사가 아니다라고 지금 해명을 했습니다. 오늘 한 또 조간 신문을 보니까 그 전전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통계청장을 역임했던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스럽고 실망스러운 인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었는데, 자, 이런 가운데요, 교체가 된 황수경 전 이 통계청장까지 내가 윗선말을 잘 듣지 않는 편이다, 이런 말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면서 관뒀는데, 청와대 이렇게 논란이 불거질 소지가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 걸까요? 아니면 그쯤은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한 걸까요? 먼저 얘기요? 박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차관급 인사가 이제 정기적 인사철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말이 나올 수밖에 이제 없죠.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화면에 나왔습니다만은 이 문제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 문제인데, 이제 근본적인 것은 경제라는 것 어떤 지표, 수치가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체감 경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과거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 수치는 그렇게 세계적으로 어떤 국가보다 괜찮은데 자꾸 이렇게 경제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냐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혹시 지표 관리한 게 아닌가라는 야당으로부터, 지금 이제 집권당이 됐습니다만 야당이 많이 비판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지표 문제입니다. 만약에 통계청장을 지금 지표 가지고는 국민들이 만족 못하니까 국민이 만족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는 내 입맛에 맞는 통계청장을 정했다면 이건 큰 문제죠. 야당이 저렇게 공격해도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경제를 보는 눈이 어떤 정책관을 갖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요즘 한참 비판받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론, 이러한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기업하고 이제 친화적으로 해서 경제 정책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한 군데 고착되면 지표가 잘못 설정될 수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저는 있었다고 좀 분명히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정책이 우리 이따 칩시다. 경제 정책이 두 가지만 있겠습니까? 모든 정책이 다 동원돼야지 어떤 하나만이 정책이
득표, 약효를 본다는 건 아니라고 보고 그렇죠. 특히 중요한 거 제가 좀 약간은 좀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좀 이번 정기국회 굉장히 중요하다 보거든요. 네.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정말 소득주도의 성장이 제대로 안착을 하려면 소득주도라는 정책이 국민들이 받아들인 전제하에서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이 돼야지 내년에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야당하고 벌써 경제적인 현실을 놔두고 진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서로 논란을 붙어버리면은 정치적인 어떤 그 예산 국회가 되기 때문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통계청장을 이렇게 임명한 이유에 대해서 저 어떻게 보면 좀 통상적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청와대에서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면서 갈 부분이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예. 고 박사님. 저는 통계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하고 여러 차례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를테면은 대선 무슨 해설 방송 준비를 하면 여론조사에 가중치를 두냐 마냐를 갖고 고민하게 되는데 그때 정말 통계 전문가들이 함께 손잡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제 같이 일한 경험을 갖고 말씀드리면 이분들은 같이 일하기 정말 힘든 분들이에요. 0.001 가지고서도 밤을 새워서 토론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엄밀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 참 정말 같이 일하기 힘듭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들은 조선시대 사관이라고 생각하고 일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국가에 있어서 국가가 어떤 그 국정 지표를 설정하거나 뭐 할 때 제일 그 바탕이 되는 게 통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통계는 조선시대 사관, 뭐냐면 임금도 볼 수 없다고 하는 그 조선시대 사관의 사초를 기록하는 사관과 같은 심정으로 저희들이 통계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 박사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차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저한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황수경 전 청장, 통계청장이 정치적으로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한 얘기 저는 정말 사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통계인들의 자부심의 한마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제대로 이 문재인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이런 이 통계 자료가 그냥 나옴으로써 사실은 대통령도 조금 불편해졌고 또 이 정부의 경제팀들이 그 통계청의 통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에 처했던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여러 가지 그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이번 인사가 전격적으로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후임이 이 통계청 황수경 청장이 이 책임지고 만들었던 그 이 가계소득 통계와 관련해서 그것을 다른 방식의 기준을 가지고서 재편집을 해서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만든 그 연구원에 자기가 직접 안 했다고는 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분포도가 너무 많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일 안 하고 뭐 좀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고용과 관련해서도 이 자영업자나 이런 부분들을 빼고서 통계를 다시 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논란이 한참 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것은 뭐냐면 대한민국 21세기 경제대국 이 10위권에 해당되는 이 나라가 기본 통계조차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나라구나 라고 하는 이 말하자면 이 국가의 신인도의 아주 추락이라고 하는 이 대가를 우리가 아주 혹독하게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통계는 그런 거니까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야권에서 문제 제기하는 거 아까 박 교수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정부가 정확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이게 통상적 인사였다 하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앞으로 새 통계청장에 의해서 발표되는 통계청 자료 모든 것에 대해서 일일이 그 문제 제기하고 시비가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냥 통상적 인사다 그러고 넘어갈 일은 이미 아니게 됐으니까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작년까지는 2010년 인구 총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작년 말에 이제 2015년 5년마다 인구 총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2015년 조사를 통해서 올 1, 2분기가 나왔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노령 사회가 되면서 어르신들 비율이 높아졌다. 이제 이게 사실 쟁점 가운데 하나인데 과연 어떻게 번질지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해찬 신임 민주당 대표가 어제 공식 일정을 시작했는데 추미애 대표 시절과는 상당히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표의 행보도 달랐고 청와대의 어떤 반응도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어제 그 김영삼, 김대중 두 전 대통령 묘역에 더해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까지 참배를 했습니다. 전임 추미애 대표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었죠. 그리고 야당의 지도부를 릴레이로 방문하면서 여야 간의 협치를 상당히 또 강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는 자신은 국정 운영의 동반 책임자, 공동 책임자다. 공동 이렇게 책임자다. 지칭을 했습니다. 오늘은 4.19 민주묘지를 방문하고요. 이유 여사를 예방을 하고 내일 최고위원회의를 하는데 내일은 경북 구미에서 합니다. 어떤 외연 확장에 대한 의지 그리고 다음번 총선 때 이른바 대구 경북 지역의 어떤 확장에 대한 의지 이런 것을 보인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민주당 의원 전원을 청와대에 초청을 해서 당정청 전원협의체를 하겠다라고 밝히는 등 상당히 이제 당청 관계에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일단 이해찬 대표의 행보는 여야 협치 쪽에 상당히 좀 방점을 찍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 취임 첫날요 협치를 강조하면서 기존에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강성 이미지와는 상당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야당의 반응에 대해서도요 민주당 이 수석 대변인이 직접 야당의 반응에 대해서 언급까지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특히 대표들한테 강조 말씀하셨던 거는 5당 대표회담을 조기에 열자. 원내대표 간의 협상이 좀 막히거나 난관에 봉착했을 때 당대표들이 그 난관을 좀 풀어줄 수 있는 그 조건 또는 어떤 그 돌파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야당 측에서도 아주 부정적인 반응은 뭐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 야당에서 부정적인 반응은 아직까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도 좀 꾸준히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자, 그런데 한국당의 이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 이 만남에서는요. 9월 이 남북 정상회담 의원들의 방북 문제를 놓고 조금씩 이견을 보이기도 했는데 자, 앞으로 야당과의 협치 이해찬 당 대표 이제 야당을 잘 좀 이렇게 포용해 주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이제 이해찬 대표죠. 이해찬 대표의 가장 좀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그래서 야당과의 협치도 힘들 뿐더러 특히 청와대의 관계에 있어서는 청와대가 좀 껄끄러울 거다라는 것이 좀 부정적인 그 지적이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당 대표 됐습니다만 아까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이거 박정희, 이승만 거기까지 간 것은 좀 파격적이다라는 생각을 의외다. 그래서 일종의 과거의 추미애 대표가 본인이 보다 강성이고 뭔가 좀 그런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서 했던 것 반해서는 역으로 본인의 이미지를 약간은 순화시킨다는 그런 행보로 이제 보고 싶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해찬 대표가 야당의 어떤 이미지라기보다도 이제 집권당의 대표로서 두 가지입니다. 정기 국회에서 법률을 얼마나 많이 통과시켜가지고 대통령이 정책을 펼치는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라는 것은 그만큼 정말로 야당과의 협치가 아주 본인이 취임사 때 이야기를 했죠. 수락사 때 고도의 협치를 해야 되거든요. 이건 장관 몇 개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청와대와 야당 대표 간의 이야기를 갖다가 잘 중재를 하고 리드해 갈 수 있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고 거기에 대한 기대를 좀 야당도 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비판적인 아니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는 정치가 강해져 버리면 야당이 강해져 버리면 경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 반영을 어떻게 해냈느냐. 그래서 지금 이해찬 대표는 지금의 행보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대로 야당과의 협치 그리고 예산 반영을 제대로 할 때까지 연결되냐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첫 출발이 생각지 않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또 그리고 구미에서 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은 상당히 이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면서도 정말로 집권당
대표로서 그런 이 변신이 정말 가능한가 한번 우리가 지켜보고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사실 당대표 취임하신 지 며칠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이제 며칠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치, 야당의 도움 없이는 지금 아무것도 사실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야당 입장에서도 이제 이렇게 많이 손을 내밀 수 있게끔 좀 포용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너무 이상적인 생각인가요? 현실과는 또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뭐 짧게 몇 말씀 드릴게요. 예. 뭐 이승만, 박정희 묘역 참배는 예. 2015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해찬 대표가 간 것이 의례적인 게 아니라 그 직전 대표인 추미애 대표가 안 간 것이 이상한 거죠. 그런 정도의 의미인 것이고요. 야당들한테 찾아가서 대화하자 그러는데 야당 대표들이 첫 만남에서 뭐 딴소리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그 협치를 낙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해찬 대표가 지금 두 가지 메시지를 계속해서 발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 최고 수준의 협치 이런 식의 협치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는 민주당 20년 연속 집권. TF 만들겠다? 네. 그러면 집권은 민주당이 20년간 할 건데 대화는 하자 그러면 그러면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계속 만년 야당, 20년 야당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집권당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도 우리가 집권할 거다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집권을 둘러싼 경쟁을 가는데 협치라고 하는 방식이 과연 국정을 운영하는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일이 될지 모르지만 집권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야당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를테면 지금까지 1년 3개월 동안에 그 적폐 청산을 드라이브 해오면서 청산 대상으로 규정했던 한국당 아닙니까? 근데 아직 명시적으로 지금까지 청산 대상이라고 규정한 거 잘못됐다. 정말로 앞으로 정책 파트너로 인정하겠다. 이런 선언은 없어요. 없으면서 그냥 최고 수준의 협치라고 하는 립 서비스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해찬 대표가 머릿속에 가득 갖고 있는 것은 20년 연속 집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구도에서라면 야당이 이것을 협치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뭐 당분간 뭐 허니문 기간은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곧바로 여야 간에 치열한 정치 투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렇군요. 이해찬 당 대표가 사실 20년 집권 얘기를 했을 뿐이지 마음속에는 20년 아니라 50년, 100년 다 하고 싶은 마음이 국회의원들이나 뭐 당 대표들 입장에서는 있지만 그거를 이제 표현했을 뿐인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여야 사이가 또 좀 껄끄러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고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사실은 또 현실 정치에서는 맞는 얘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